여기로 오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내가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깊게 관심을 둘 순 없지만 그래도 내 눈으로 봐야겠다 싶었단다. 저와 재혼할 사람이 궁금해서 직접 찾아오기까지 하셨다는 어머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언제 왔다가 가셨는지,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건지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도 이상한 일이라는 건 아셨는지, 그래서 저번 만남에서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못 하셨나 봅니다. 어머니는 제가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지 걱정되어 그러셨다고 하지만 재혼을 반대하시는 걸 보니 그 상황이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직접 얘기를 나눠본 것도 아니고 먼발치서 잠깐 본 걸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싶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영 아닌 것 같다. 인상이 너무 안 좋았어. 너는 그 사람이 착하고 순하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물론 너한텐 잘해줬겠지만 그게 실체인지는 모르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자기 본 모습 다 까보여주는 사람이 흔하진 않잖니.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뭔가 있는 사람 같다. 잠시 보긴 했지만 그 잠깐 사이에 사람이 얼마나 무정한지 알겠더구나. 특히나 아랫사람들 대하는 게 무례한 걸 보면 너한테도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아니니? 그거야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만 보곤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도 너보다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더 있지 않겠니? 나도 그동안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은 몇 마디만 나눠봐도 알만해. 사람은 얼굴이나 행동에 그 사람의 인생이 엿보이는 법이야. 괜히 관상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잖니. 더군다나 50이나 되었으면 자기 인생 절반 이상이 묻어있을 텐데 그럼 그 인상을 그냥 무시할 수 있겠니? 지금이야 네 앞에서 애들 앞에서 웃는 낯만 보여주겠지만 그런 사람이 돌변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발 한번 알아보기라도 해라. 인상이 나쁘다니, 뭔가 있는 것 같다니 도통 이해하지 못할 말만 하시던 어머니는 기어이 저더러 그 사람의 뒷조사까지 시키셨습니다. 재혼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할 건 맞지만 그렇다고 불법적으로 뒷조사까지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어머니가 너무 과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서 하겠다며 기분 나쁜 내색을 숨기지 않고 어머니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한 번 들은 얘기가 쉽게 무시가 안 되는 건지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자꾸 곱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가 괜히 억하심정이 그러실 분이 아니다 싶긴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전 시어머니가 너무 과한 간섭이지 않나 싶어 기분이 상했던 저도 어쩌면 정말 어머니가 제 걱정이 되어 그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적인 뒷조사까지 해야 하나 싶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었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라는 말처럼 재혼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결국 시어머니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재혼할 남자보다는 10여 년 알고 지낸 전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더 컸던 게 아닐까 싶었죠. 그렇게 얼마 없는 거금을 들여 심부름센터에 사장님의 뒷조사를 부탁한 저는 얼마 뒤 깜짝 놀랄 일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사모님이 부탁하신 그분 있잖아요. 그 사장님 보통 아니시던데. 정말 뭐가 나왔어요? 예. 저희도 그냥 뭐 대충 여자 문제 정도이겠거니 했었는데 이분 전과가 있으시더라고요. 자잘자잘하게 시비 폭행에 엮인 것도 많은데 아주 대형 사고를 치셨던 모양이야. 이분이 전철을 스토킹하고 폭행을 해서 실형까지 살다가 오셨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철아니요? 이혼이라니요? 이 사람 저한테는 미혼이라고 했는데. 전혀 모르셨어요? 이분 이혼만 2번이에요. 둘 다 결혼 생활이 그리 길진 못했지만 다 안 좋게 끝이 났더라고요.
심부름 센터에서 듣게 된 사장님의 실체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 앞에서는 한 번도 결혼해본 적 없는 미혼이라고 했던 사람이 결혼을 2번이나 했고 심지어는 그 전부인들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실형까지 살았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봤던 사장님은 언제나 친절했고 좋은 사람 같았으니까요. 길에 쓰레기 하나 버릴 줄 모르고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일 것 같던 사장님이 폭행 전과가 있다는 사실에 저는 식은땀을 흘릴 것 같았습니다. 역시 어른들 말 들어서 손해볼 게 없는 건지 어머니는 이런 사실을 진작 눈치채셨을까 싶더라고요. 그 후 저는 더 정확한 사연을 듣기 위해 사장님의 전처를 수소문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처가 지방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에 저는 제 가게 문까지 닫고 한달음에 그곳으로 달려갔죠. 저 혹시 최태원 씨라고 아시나요? 누구요? 그 사람을 여기서 왜 찾아요? 사장님의 이름을 꺼내자 확실히 누군지 아는 것 같은 반응에 제대로 찾아왔구나 싶었지만 그 사람 이름만 듣고도 겁에 질리는지 덜덜 떠는 전처의 모습에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낯선 저를 심하게 경계하는 그 전처를 겨우 달래어서야 저는 그 사람의 결혼 생활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랑 재혼할 여자라고요? 네, 재혼하려고 했죠. 근데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나한테 한 얘기가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노총각이라고 순진한 척하더니 벌써 이혼만 2번 해다가 폭행 전과까지 있다고 하니 놀랐어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찾아왔고요. 원래라면 그쪽 얘기 듣지도 않고 쫓아보냈겠지만 당신도 나 같은 입장이다 싶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최태원 그 인간한테 내 얘기 전할 생각도 말고 나 만나러 왔다는 거 들키지도 말아요. 알겠죠? 당연하죠. 저 여기 온 거는 아무도 몰라요. 더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듣게 된 얘기는 제가 심부름 센터에서 들었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 역시 저처럼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로 만난 사이였어요. 그 사람 건물에서 장사를 하던 전처가 그 사람의 대시에 이른 결혼을 결정했었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인 줄만 알고 결혼을 했지만 처음부터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행복한 신혼을 미처 즐기기도 전에 그 남자가 본색을 보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집착이 심했는지 하루 종일 전처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며 간섭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심지어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의처증 장난 아니에요. 여자를 무슨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는지 내가 옷 입는 거 화장하는 거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내가 남들이랑 얘기만 해도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어요. 그 인간 건물주랍시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없으니까 나만 쫓아다닌 거예요. 내가 뭐 하나 감시하고 어디서나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쩌라는 건지 남자 손님들 머리 만졌다고 가게에 깽판을 치고 뒤집어 엎고 심지어는 나한테 밖에도 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감금까지 했었어요. 결국 못 참겠다 싶어서 이혼하자 할 때마다 정신을 잃고 나를 때렸었죠. 그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던 일도 여러 번이었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사람을 때려놓고는 다음 날이 되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곤 했었대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모습에 괜히 마음이 약해져서 용서해준 것도 여러 번이었어요. 그때는 그놈이 폭행 전과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더니 그놈이 술에 취해서 소주병을 깨서 휘두르는 바람에 그대로 저 세상 갈 뻔했다고요. 전처는 정말 죽었다가 깨어났었다며 자기 머리 밑에 수술 자국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경찰까지 달려오고 몇 달간 입원까지 하며 큰 곤욕을 치르고서야 구속된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었답니다. 특수폭행 덕에 실형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 있었지만 이혼하고도 무서워서 내가 다 버리고 여기까지 이사 온 거예요. 나라고
친구 가족 다 버리고 연고도 없는 데서 살고 싶었겠어요? 그 인간 눈에 안 띄는 곳에 숨어 살아야지. 안 그러면 나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와서 해코지라도 하면 나만 골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쪽도 하루빨리 벗어나는 게 좋을 거예요. 자식도 있다면서 괜히 내 꼴로면 안 되잖아. 전처는 제게 하루빨리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좋을 거라며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직접 당해본 전처의 말을 듣게 되자 저는 그제서야 현실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전과까지 있는 쓰레기였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 인생 펴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가족들 위해서 이 선택이 맞는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저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어떻게든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장님을 만난 저는 조심스럽게 파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사장님, 우리 결혼 말인데요.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니. 순간 파혼 얘기에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된 저는 더 겁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아무래도 애들이 좀 걸려서요. 아무래도 애들이 엄마 재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파혼을 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애들이야 데리고 살다 보면 적응할 거야. 근데 정말 그게 이유야? 다른 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그냥 애들 걱정뿐이지. 이러다가 나도 전처처럼 무슨 일을 당하는 게 아닌가 싶은 두려운 마음에 저는 겨우 변명만 하고서 대화를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파혼 얘기를 제대로 꺼내보지도 못했죠. 폭력성에 의처증까지 있다는 남자와 어떻게 해야 아무 탈 없이 헤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저는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시어머니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매정하게 대하고 이제 와서 도움을 구하는 게 정말 염치 없는 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는 제가 달리 도움을 구할 곳이 어머니 말고는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찾아간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뒷조사를 했고 그 사람의 전처까지 만나고 왔다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부 들려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죠. 그래, 그놈 인상이 딱 그랬었어. 세상에, 그래도 미리 알아차려서 얼마나 다행이냐. 네가 내 말을 들어줄 줄은 몰랐는데 정말 고맙구나.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때 이해하려 해보기라도 했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제가 정말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는 게 염치없는 건 알지만 저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말은 그놈이랑 별탈 없이 무사히 헤어지고 싶다 이거지? 예. 아직은 본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제가 파혼 얘기만 꺼냈는데도 당장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눈빛이 달라지는데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얘기를 확실히 하지도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무사히 헤어질 수 있을까요? 저 정말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래, 그런 놈은 괜히 건드려서 좋을 게 없어. 벌집을 쑤시면 안 되잖니. 이럴 때는 머리를 써야지.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렴. 그동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평소처럼 하고 있어. 아니, 오히려 더 살갑게 대하렴. 어머니라고 뾰족한 수가 있을까 싶었지만 저보다는 자신 있어 보이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이번에도 어머니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사고 친 건 나인데 이제 와서 도움을 구하는 게 정말 죄송하기만 했죠. 저는 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그 후 파혼 얘기를 절대 꺼내지 않고 오히려 더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생략하려고 했던 웨딩 사진도 찍자고 말을 꺼냈더니 참 좋아하더라고요. 잠시였지만 파혼 얘기를 꺼냈던 제가 결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그 사람도 아무 의심 없이 저를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그 사람이 먼저 제게 파혼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말이야.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가게도 하루빨리 빼줬으면 좋겠어. 뭐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헤어지자니. 설마 내가 전에 파혼 얘기 꺼내고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내가 결혼 앞두고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서 그런 거라 말했잖아요. 나 이제 태원 씨 없이 못 살아요. 근데 헤어지자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내 마음이 달라졌어. 아무래도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아. 이쯤에서 끊는 게 좋겠어.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고 파혼하자고 먼저 말해주는 그 남자를 보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척 뻔뻔하게 연기를 해야 했죠. 조금 과하기는 했지만 진심을 보여주려고 떠나는 그 남자의 바지가랑이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말 진절머리를 치더라고요. 뭐하는 짓이야? 이거 안 놔! 당신 스토커야. 헤어지자는데 왜 이렇게 집착이야? 자기는 전처들한테 의처증이 있어서 그 사단을 벌였던 사람이 바지가랑이 좀 잡힌 걸로 집착이니 스토킹이니 말을 하는 게 기가 막히고 너무나 웃겼습니다. 그 인간과 헤어진 저는 그 길로 곧장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저 방금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왔어요. 정말 다행이구나. 집착하던 인간이 먼저 저더러 인연이 아니라면서 헤어지자 그러던데 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 조금이나마 생각이 있는 놈이면 그럴 줄 알았지. 사실 별건 없었어. 내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가 있겠니. 대신 내가 그놈을 찾아가서 내가 네 시엠이라고 밝히고 그놈한테 네 험담을 좀 했지. 물론 진심은 아니지만 그렇게 얄팍한 인간이라면 그런 얘기를 허투루 듣지 않을 줄 알았거든. 어머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험담들을 늘어놓으셨답니다. 제가 사치가 심하고 도벽이 있고 심지어 의부증이 심하다고 하셨대요.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거 나무란다더니 그놈 네가 집착이 심하다고 하니까 아주 치를 떨더구나. 우리 아들이 아주 시달리던 거 보고 아들 같아서 불쌍해서 말해주는 거라고 하니까 더 의심하지도 않고 고지고대로 믿더라고. 그리고 네가 성형했다는 얘기까지 했지. 아마 그게 제일 충격이었던 모양이야. 아무 다른 여자 사진 집어다가 보여줬더니 너무 못생겼다면서 끔찍해하더구나. 그 정도면 될까 싶어서 더 술을 쓰려고 했더니 다행히 방법이 통했네. 겨우 그 정도로 파혼을 결심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애초에 그 사람이 저를 생각했던 게 그 정도밖에 안 되었단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덕분에 파혼을 하고 그 무서운 인간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하루빨리 정을 떼고 싶었던 건지 제가 가게를 비우는 날까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저는 제대로 쐐기를 받고 싶어서 하루 종일 그놈에게 전화를 수십 통씩 하고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저를 경찰에 신고까지 했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그 인간과 완전히 안전이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신 시어머니께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였지만 그런 어머니를 오해하고 원망했던 제 자신이 끔찍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그 후 저는 그런 어머니를 정말 제 친정 어머니처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까지 죽은 마당에 제가 더 이상 며느리도 아니지만 양어머니로 모시며 어머니께 평생 은혜를 갚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재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죠.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픈 남편 두고 혼자 가장 노릇할 때에도 꿋꿋이 잘 버텼던 제가 남편이 죽었다고 금세 다른 남자에게 기댈 생각을 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혼자라고 힘들었던 건 나 혼자 고생을 해서가 아니라 제게 위안이 되어주던 제 남편의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어요. 끔찍할 따름이었죠. 그러니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한다고 해서 저의 그 빈자리가 채워지진 않겠죠. 그 생각을 하니 저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자식들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그 후 저는 시댁 근처로 다시 이사를 가며 가게를 새로 차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도 한번 해봐서 그런지 처음처럼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남에게 도움 구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며 혼자서도 잘 이겨내려 하고 있습니다. 새 자식이 다 자랄 때까지는 엄마 노릇을 게을리할 수 없기에 혼자서도 꿋꿋이 살아가야겠죠.